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진쇼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한 덕분에 삼성전자도 폭등했고 지수도 1950선을 갭으로 뛰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결국 지수가 오르려면 외국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드러났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외국인이 이번 주에도 계속 사줄 건가 부분이 되겠죠.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사줄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만 쏠림 매수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샀다는 건 한국 주식에 관심이 있다라는 방증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등했을 경우 지수는 보통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턴한 경험이 많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여의도의 분석이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성큼성큼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갈 것인지 또 60일의 이평장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 것인지도 관심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만이라 하나 1950에서 찍고 또 박스권을 밀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비책도 없는 것보다는 갖고 계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출발진쇼와이드 2부 시작하죠. 네, 올 들어 최대 규모로 순매수했던 외국인, 폭등했던 삼성전자, 올랐던 지수. 금요일장 기분 좋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중간에 한번 미국이 지표 부진 속에 흔들림이 있긴 했었는데 오늘장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에요. 자, 금요일장에 관해서 5분이 한 줄 의견을 남기셨는데요. 일단 외국인 얘기는 거의 다 있네요. 오랜만에 외국인 3천억 이상 순매수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6주 만에 외국인이 주간 기준으로 귀환했는데 1950선도 탈환할 수 있었다. 외국인이 IT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를 보임으로써 코스피가 오를 수 있었다. 외국인 수급의 시장 상승, 삼성전자 폭등에 1950 돌파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될지 프리뷰 보시죠.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 상승 모멘텀이 딱히 없는 가운데 1950선 지지력 테스트가 한번 있을 것 같다. 앞서서 미국장은 한번 빠졌었죠.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포지션이 결국 증시를 좌우할 것이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어느 정도 낙폭이 만회된 다음에는 제한적인 등락이 조금 이어질 것 같다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기관이 이제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를 사줄 것 같다 예상하셨습니다. 안성현 대리님은 1950선 안착과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가 관심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오늘은 이 가운데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3천억대를 사줬습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 순매수 1950선도 회복했고 삼성전자 중심의 집중 매수세도 도드라졌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결국 관건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1950 라인을 최 차장님처럼 강조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1950선 오면은 차익 실현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밀리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쨌든 오랜만에 외국인들 3,171억 순매수 들어와 주면서 1950을 돌파한 이후에 종가로 마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제대로 된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낙폭과대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하는 것보다는 어떤 올해의 어떤 기업 이익들의 어떤 전망이 좀 상승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만약에 1950 안착 이후에 1980 계속 2000선까지 트라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시나 외국인들 순매수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당분간 개별적인 어떤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25일 날 발표하는 정부의 그 3개년 경제개발 계획,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왔었던 창조 경제,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어떤 개별주들의 흐름들 주의 깊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키리졸브 훈련 시작이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지, 이산가족 상봉이 잘 마무리가 돼서
어떤 북한의 도발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한 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선진국도 경제 지표 발표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이제 미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국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키를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별 장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의 깊게 봐야 될 점 역시나 헬스케어나 모바일 쪽 최근에 가장 흐름들이 좋은 테마주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개별적으로 업종을 테크니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1950포인트 정도에서 코스피 추가 상승이 없으면 뭐 박근혜 정부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된 수혜주 등등 개별 종목장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신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수익 나는 종목을 비중을 줄일 필요까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들이 그럼 3천억 정도 들어온 게 뭐 그렇게 많은 수급의 어떤 무슨 매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급감한 속에서 외국인 수급 3천억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되는지 혹은 이제 계속 늘어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형주들 코스피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뭐 급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오랜만에 이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수 코스피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최근에 대형주들 흐름 보면은 뭐 건설 그리고 이제 뭐 시멘트와 관련된 기초 소재 쪽 그리고 조선 뭐 이런 쪽 이제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조금씩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뭐 상승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꾸준한 어떤 실적 성장세에 대한 답을 좀 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상당히 좋았었던 뭐 네이버라던가 뭐 이런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다른 대형주들에게 이제 순매수를 좀 내주는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낙폭 과대인지 혹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해답을 찾기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봤을 때 일단 1950포인트대에서는 활발한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종목이 슬림화돼서 지금 그 주도주가 지금 상실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뭐 낙폭 과대에 의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지수가 1950선을 넘어섰는데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뭐 차화정이라든가 이런 뭐 이제 전차주들이라든가 이런 주도 업종들이 좀 발굴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주도 업종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주도 업종이 확실하게 좀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좀 비중을 늘리고 다른 대형주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어떤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계속 사주지 않는 한 1950을 돌파하지 않는 한 주도주가 없는 한 일단 개별 종목으로 조금 더 피신해 있는 게 안전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승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일본과 중국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일본의 1월 무역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가 났더라고요. 엔 하락이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 아무래도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 비용이 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원인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1월 달에 일본의 무역 적자가 무려 2조 7,900억 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광물선 연료 수입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또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음향이라든지 영상기기 관련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수입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해외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주력 산업들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 하락에도 무역 적자는 계속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당분간 엔화는 계속 절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내수주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통화인 엔화로 계속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 일본에서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소매 판매, 그 주택 착공과 같은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대부분 지난달보다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엔과 압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우리 증시에는 좀 한편으로는 숨통이 트이게 하는 모습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엔화가 좀 떨어지고 나서 엔저가 진행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수출이 좀 늘고 수입이 억제되면서 이른바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J커브 효과. 보통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나타나곤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한 4-5가지 원인이 지금 주요 그 이유가 되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엔저 상황에도 이제는 달러 표시 가격으로 지금 가격을 낮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 수량이 늘어나질 않는 거고요. 특히 그 일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시설을 지금 확충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생산용 자본재라든지 부품까지 해외로 지금 이전을 했기 때문에 수출 유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나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경쟁력이 지금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세라든지 뭐 각종 그 세금 납부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돼서 시장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가 좀 둔화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태평양 그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서 수출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그 일본 내 규제를 완화시켜서 고통스러운 그 구조 조정을 해야지만 그 일본의 그 수출이 늘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 그 앞으로도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4월에 소비세율이 인상되죠. 5%에서 8%까지 3%포인트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2%까지 상승할 거라고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물가 2% 목표, 요거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달성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 기계적으로 보면은 소비세가 3% 인상되면은 모든 과세 품목들이 가격이 한꺼번에 올려준다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2%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가스라든지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서서히 인상이 될 거고요. 또 집세라든지 그리고 그 치료비나 약값 같은 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바로 인상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시차를 두고서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에서는 전기나 가스, 통신, 상하수도, 항공요금과 같은 9개 코어 CPI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인상이 되더라도 기여도는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2% 물가는 올해는 조금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사실 더 관심은 일본이 4월 소비세 인상한 뒤에 경기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까 이 부분인데, 다음번 소비세가 인상될 내년 정도까지 성장률 전망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성장률은 플러스 한 0.9%, 내년에는 1%로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뒤부터는 소비 급감에 따른 그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가 좀 불가피하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경기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양 조치에 의해서 또 특히 그 임금이라든지 고용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소폭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좀 높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그 전체적으로 물가는 한 1.2%, 내년에도 한 1.3% 정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본이 올해 2% 물가 상승 달성은 좀 어렵겠지만 디플레이션 탈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계시는군요. 중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난주에 굉장히 큰 악재가 있었죠. HSBC가 집계한 2월 제조업 PMI 속보치가 7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더라고요. 이렇게 제조업 체감 경기가 악화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언제쯤 중국 경기 둔화세가 좀 끝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HSBC 같은 경우에는 주요 그 표본 집단이 중소 수출 기업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거품 재발을 우려해서 강력한 그 여신 긴축 정책을 펼쳐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산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표가 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되는 국가통계국의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3천여 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은행 대출이 아주 쉽게 접근했는데요. 1월달 은행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HSBC와 달리 그 국가통계국의 PMI는 50선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3월 5일 날 개최되는 전인대에서 새로운 사업 예산이 승인됩니다. 또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경우도 지금 활발히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PMI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는 빠르지는 않지만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신용 위축 현상이 3월 달에도 계속된다면은 국가통계국하고 HSBC 지표가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양극화 장세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를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중국인데 앞으로 이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당국이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양회 일정이 나왔고 특별히 전인대는 3월 5일 이제 개막이 코앞입니다. 전인대에서 경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현재 그 중국 정부는 지난 30년간 유지해왔던 공평과 그리고 그 성장 정책에서 이제는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분배 그리고 효율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서는 재고 조정을 좀 진행이 늦기 때문에 과잉 생산 시설에 대한 퇴출이 좀 빨라질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위해나 절상 같은 경우도 좀 서서히 하면서 앞으로 당분간 SOC 사업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좀 앞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비 대책이죠.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한자녀 정책 완화,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 보급, 그리고 도시화라든지 스마트 시티와 같은 새로운 투자 사업들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최근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될 새로운 경제 정책 어느 정도 윤곽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장 한 5분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 그리고 출발 상황 분석 그리고 필요한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미리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고요. 멀리 압구정에서 화상으로 또 도움 말씀 주시려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도 연결을 해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미국은 주택지표 부진에 약간 흔들림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올 들어 최대 규모 순매수, 삼성전자의 급등이 일단 상승에 탄탄한 기반이 됐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시작할 거로 보십니까, 유 대표님?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좀 다소 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고 해외 증시에 약간 혼조세를 마감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4포인트의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띠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나온다면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혹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금 하락 트렌드 상단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61선 같은 부분을 한 두 번, 세 번째 맞고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들이고 전체 하락 추세 상단을 한 네 번, 다섯 번째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충분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우려보다는 뭐 긍정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밴드 상단을 좀 보신다라면은 잘한다라면 제가 보기엔 1960포인트대 63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950포인트 정도는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강세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포인트대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53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를 오늘도 한다라면 약 4일째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자리는 제가 보기엔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오늘 꼭 돌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길게 볼 자리는 돌파가 되면서 한 540포인트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혼조세를 띄다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리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하더라도 1950 안착 시도는 나올 수 있고 오후장에서 또 낙폭을 줄이는 모습까지 기대해본다. 코스닥도 530포인트 돌파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오늘장 어떤 업종의 강세를 보일지요? 금요일장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운수장비 그리고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뭐 저도 금요일하고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스페인에서 MWC에서 갤럭시 S5가 공개될 텐데,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갤럭시 S5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조금 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금요일날 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갤럭시 S5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시세가 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장 전체적으로 좀 내려서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전약 후강으로 좀 변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어떤 IT 업종의 분위기는 분명히 시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좀 역시나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달부터 판매를 정상화로 좀 돌려놓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엔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변동사항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과 국내에 있는 국내 완성차 메이커들과의 어떤 경쟁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한 번은 출렁임이 지나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론 엔화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수준,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갈 만한 수준의 이 엔화 부분으로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엔저가 굉장히 좀 심했을 때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과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 부품 업종들인데, 제가 이 부품 업종들을 말씀드릴 때 항시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자. 그 이유는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에도 납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오늘은 분명히 자동차 업종과 IT 업종 이 두 가지가 좀 강하게 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군으로 IT와 자동차, 이른바 전차를 꼽아주셨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개장을 이제 한 15초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잠시 출발 상황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2월 24일 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의외로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자세하게 출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도 예상하셨는데 그래도 빨간불이네요 또. 네, 일단 강세로 좀 출발했고요. 일단은 1957포인트, 한 58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강보합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 아침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 지수가 좀 약세를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일단은 1960한 3, 4포인트대까지는 일단 오늘 반전을 좀 모색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제 아침에 좀 약세로 출발하면 오후에 강세로 마감될 가능성이 전망하고 있었는데, 네. 아침에 강세로 출발하면 오히려 오후장 할수록 약간 상승폭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두 가지 염두에 놓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코스피 시장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보신다면 일단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띠면서 530포인트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올해 신고가를 다시 연출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530포인트 안착한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오면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1070원 정도 이상에서 일단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율 움직임은 어쨌든 3, 4일 정도 반등을 보였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70원대 중반으로 좀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의 혼조세를 띄느냐.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오늘 외국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환율 자체가 상승 자체가 아주 크게 올라갈 자리는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75원 정도 잘 지켜지는 점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선물 지수를 보신다면 마찬가지로 좀 상승으로 좀 출발하다가 약간은 약세로 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지수는 보실 때 지수 자체는 뭐 코스피 지수랑 큰 변함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하고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 여부.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백워데이션으로 마이너스 0.13인데요. 이게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 동향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유창희 대표님 통해서 정리 들어봤는데 일단 코스피는 곧바로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분위기 이전에 일본 증시 개장 분위기 좀 알려드릴 텐데 시가총액 상위주 먼저 보기 이전에요. 일본 증시 먼저 전해드립니다. 0.4% 정도 니케이가 빠져서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금요일장에서 거의 3% 가까이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아서 급등했었는데 오늘 약간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니케이는 14,800선 초반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분위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요, 파란불로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빨간불, 파란불 할 거 없이 좀 조용하게 보합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 가운데서는 현대차가 유일하게 추가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모비스 조용하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함께 파란불 정도의 모습입니다. 포스코 진행 괜찮고요. 한국전력도 37,000원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이버가 좀 살아나고 있죠. 네, 금요일장 반등 준 이후에 1% 또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함께 폭등했었는데 오늘 소폭 내립니다. 기아차와 신한지주, 삼성생명 약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했고요. 금요일장에서 강했었던 조선주 가운데 탑픽 업종인 현대중공업은 오늘 일단 추가 반등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입니다. 셀트리온이 역시 47,600원, 마의 전고점 돌파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네요.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여기까지가 코스닥 흐름에 상당히 중요한 시총 3인방이 되겠는데 일단 세 종목은 똑같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나란히 급등했었던 CJ 홈쇼핑, GS 홈쇼핑도 오늘 GS 홈쇼핑만 1%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CJ 홈쇼핑은 약간 몸을 사리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조금 더 보시겠는데요. CJ ENM도 37,000원대까지면 많이 왔죠. 오늘 약간 쉬어갑니다. SK 브로드밴드도 같이 파란불. 이 밖에 포스코 ICT, 시즌 그리고 SM은 괜찮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종목으로 IT와 자동차를 앞서 예상해 주셨었던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 정말 아침에 개장을 해보니까 어떤 섹터가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요? 네,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철강 업종과 비금속 광물 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철광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강하게 좀 치고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이제 유틸리티라고 하는 전기가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험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장 초반 이후에 그렇게 많이 좀 약세가 나오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업종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코스피에서도 의약품 업종이 좀 강하게 좀 치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양시장에서는 제약 쪽에 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여주는 업종은 전일 대비해서 일단 이 음식료 업종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 정도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강세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강세업종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5분가량 됐으니까요. 수급 동향이 윤곽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들어 최대 규모 순매수를 보였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고 있는지요? 네, 일단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에 소폭이나마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유가증권 시장은 8억 주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5억 정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는 약간 지금 매도로 좀 반전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소폭 한 300계약 정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옵션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양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좀 행보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역시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다. 전기전자 쪽은 한 24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장비, 그리고 유통업 쪽에 대해서는 좀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건설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약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역시 바이오 섹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아직은 뚜렷한 매도는 많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동향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소폭이나마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차익을 통해서 매수가 조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신다라면은 차익에서 비차익으로의 그 매수 전환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현물에서 외국인들 일단 매수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만 1950선은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정확히 530선.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죠.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던데 주말엔 미국의 주택지표가 부진했잖아요. 오늘 달러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지요? 네, 우리 시각으로 주말 사이에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소폭이나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미국 주택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1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462만 건으로 전월보다 5.1%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 주택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져 달러화 약세 요인이 됐습니다. 다만 3차 양적 완화 기간 중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계절적 요인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어느 정도 나왔던 상황이라 외환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달러 유로 환율은 소폭 상승하며 유로당 1.373달러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2.5엔 근처에서 주거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일단 1,070원대에 진입한 뒤 특별한 재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장 후반에 하락해 전거래일 대비 0.1원 하락하며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5.1원 상승한 1,079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미국 경제지표의 최근 흐름이 대체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도 일부 지역연은 총재들이 테이퍼링 지속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면서 원하는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호주와 맺은 통화 스와프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외환시장의 특별한 등락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소폭 상승하며 달러당 1,070원대 중반에서 주거래 레인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076원 정도에서 5원가량 지차올라 70원대 중반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 통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등한 금요일에 이어 오늘 약간 쉬어가고 있는 아침장, 먼저 돌발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금요일장 왜 이렇게 폭등했었는지, STS 상장설, 외국계 리포트 때문이다, 여러 가지 자사주 매입설까지 나돌았었는데 이대로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현 BM, 한때 이 종목 얘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종목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도 좋지 못한 가운데
적자 전환했다는 안 좋은 뉴스까지 터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가 흐름 살펴보고 테마주 2개도 돌발로 챙겨드리려고요. 미세먼지 공포 때문에 마스크주가 흐름이 좋고요. 무엇보다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관련주가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테마 2개, 용현BM, 삼성전자 목표가까지 돌발 종목 분석을 다시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SDS 상장 그리고 오늘도 스페인에서 MWC가 개최가 되면서 갤럭시 S5 공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 웨어러블로 시장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단 스마트 기기 내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다양한 일단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가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역시나 MWC와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갤럭시 S5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130만 원은 어느 정도는 좀 지켜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수준에서 한 번 더 140만 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일단 주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대 돌파가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걸림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매수에 유입이 되었고, 오히려 기관은 조금 소폭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수급 공방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강하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수에서 긍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현B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자 전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전년 B 대비해서 적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일단 이 부분이 역시나 영업 손실로 인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단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슈는 역시나 어닝 시즌 대비해서 실적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용현BM은 최근에 약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 좀 바닥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단 2,000원대의 주가를 좀 회복을 한 이후에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스크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강화, 군산 등의 미세먼지가 평소에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말에도 굉장히 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라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50, 그다음에 웰크론 같은 종목들, 그리고 KM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크린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일단 미세먼지는 일단 초미세먼지 주의보에서 예비 단계가 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중국발 스모그나 미세먼지 이 부분이 해결이 될지, 아니면 농도가 낮아질지, 이 부분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종목의 움직임들은 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근데 26일 수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미세먼지의 농도가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언짢은 수준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상한가 지킹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내일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정몽주와 관련된 종목들, 현대통신과 코인텍이 가장 관련이 높은데,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정몽주 의원은 지난 23일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나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내가 서울시장을 한다면 왜 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등을 정리해서 이번 주에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시작을 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몽준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니기어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해서인지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YG파워는 점 상한가, 그리고 조이시티는 50일치 신고가, 그리고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 시멘트주도 계속해서 잘 가네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제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많이 줄었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43% 정도 감소를 했고, 매출 자체가 27.5% 감소한 한 621억 7,600만 원 정도 매출을 보였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32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가 이제 그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년에 좀 많이 꺾였었죠. 그래서 중국 홈쇼핑 시장 진출이 좀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매출 자체가 조금 많이 좀 경쟁 업체들이 뭐 좋은 걸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수요가 좀 줄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좀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좀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에 이제 늦어졌던 부분들이 올해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한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실적 자체가 내일 당장 혹은 오늘부터 개선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18,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18,000원에서의 그 행보세가를 좀 더 보여주다가 방향성 탐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좀 오른다고 해서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YG파워가 이제 한 67억 정도의 유상증자, 그리고 67억 정도의 CB 발행을 좀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면 한 5억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주가 자체를 크게 끌만한 요인은 못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재무구조 상태가 어느 정도 좀 개선될 수 있지만 결국엔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아직까지는 뭐 벌만 4억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띄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호재로 인상해서 올라오는 건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미 점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일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실 때 한 290원, 3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추가적인 반등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죠. 그래서 내일 상한가를 기록해야지 더 치고 나가는 것인데,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기록하기 못한다라면은, 좀 약세를 띠거나 혹은 혼조세를 뛸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이시티가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뭐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니라 이제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프리스타일 2라든지, 그리고 지금 프리스타일 2가 아니라 프리스타일 풋볼이 이제 2분기 때 이제 상용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조이시티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정령의 날개라든지 달과 그림자 모바일 게임 같은 부분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다. 이게 나오고 있죠. 주가의 고점을 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고점을 논한다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자. 재작년이죠. 2012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프리스타일 2라든지 프리스타일 1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조이스타일이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다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흘러내렸던 가격대가 35,000원대입니다. 35,000원대에서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70% 혹은 35,000원대에서 마이너스 50%대까지 빠졌다가 1년 정도 행보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동일한 조이스타일 프리스타일 2라든지 프리스타일 풋볼 요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로 친다고 하면은 한 35,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뭐 내일 당장 혹은 내일 모레까지 해서 뭐 매일같이 상한가를 기록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 2분기 때까지나 3분기 때까지 봤을 때 한 35,000원까지 우리가 고점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일단은 1차 목표치까지 3만원대까지는 지금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당분간 좀 행보세를 좀 보여주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무조건 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거나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막 손절매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29,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많게는 변동성을 준다면 한 7% 정도 변동성을 주면서 행보세를 좀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흐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 근방까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설정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네. 게요. 반면 오늘 NC소프트가 4% 가까이 급락하거든요. 반등이 네. 좀 어느 정도 나왔다가 재차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가 이제 그 부분의 이슈가 좀 해소가 됐죠. 끝나고 나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이제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 좀 작용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NC소프트는 당분간 현재 가격대에서 20만 원대에서의 좀 혼조세, 그러니까 행보세를 좀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진출한 게임들이 생각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었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고 1분기서부터 이제 다시 실적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시멘트 주가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뭐 이제 시멘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저평가 매력도에서 좀 벗어나고 매출도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가가 성신영이 같은 경우도 이미 5,500원대에서 9,900원이면 거의 막 100% 가까이 올라온 것이고요. 한시멘트 같은 경우도 8만원대에서부터 계산을 잡는다라면은 한 20% 이상 올라온 것이고 이게 오히려 작년 5만원대에서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거의 100% 올라온 것이다. 현대시멘트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당분간은 이들 종목군들의 부침 현상은 그러니까 상승 하락을 좀 반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존과 같은 강세로 올라가기에는 이미 주가가 과도하게 선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좀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해서 NC소프트 시멘트주까지 좀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알파칩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파이라는 반도체 소재 업체 인수했다는 소식 때문에 금요일장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 급등이 있고요. 금요일장에서 자동차 함께 좋은 모습 보였던 조선주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소식까지 오늘 아침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자동차 완성차 빅3도 그랬지만 부품주 쪽에서 7%까지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부품주 분위기도 한 번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전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2%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또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런 바이오 섹터 얘기도 좀 수혜받을 수 있다 얘기가 있어서 셀트리온 중심으로 바이오주 얘기도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압구정으로 나가볼게요. 김연구원님. 네, 일단 알파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일자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알파칩스가 이 전자부품 업체의 인수 때문에 이틀째 좀 급등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 참여를 위해서 스마트파이의 지분 전량을 110억 원에 매입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좀 강한 주가 흐름이 이틀째, 이 거래일째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업 다각화 그리고 경영권 인수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파이를 인수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시작은 굉장히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연 더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좀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쉬었다 가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일단 오늘 움직임을 좀 봤을 때 그리고 장 막판까지 좀 가봐야 충분한 어떤 주가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또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까지 이 알파칩스의 새로운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겹경사 겹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따라붙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가 추이를 좀 가면서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LPG 운반선 8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한 6조 4천억 불 정도? 6억이군요. 6억 불 정도 되는데, 6억 달러 정도 규모의 LPG 운반선 8척 초대형 LPG 운반선, 오랜만에 좀 수주 소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주 물량이 가장 강한 이 상승 모멘텀이겠지만, 일단 20일과 21일 아시아 지역 선주 2곳으로부터 각각 4척씩 총 8척의 초대형 LPG 운반선을 수주를 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액화석유가스를 실어날 수 있는 이 배인데, 앞으로도 이 모두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가 되고 2016년 하반기까지 모두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수주액은 한 6억 4천만 달러 수준. 두 선주 모두 각각 2척씩의 추가 옵션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척씩 4척의 추가 옵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LPG선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PG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 수요에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청정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 이런 추세들이 좀 맞물리면서 강한 어떤 이 수요가 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또 연초 들어서 좋은 수주 소식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주 소식에 따라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나온다면 주가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도 일단 32,000원대, 33,000원대 가격대가 바닥으로 좀 지지가 된 모습,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다. 최근에 또 기관들이 수급 참여에 좀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주나 기술적으로는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강세가 나왔죠. 오늘도 일단 이 대형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단 한일위와 세종공업 같은 중소형의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지 않나. 금요일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보다는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은 없지만, 시장이 변한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강세로 변한다면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따라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금 좀 반등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48,000원대까지의 강한 매물대를 소화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직전 고점은 49,000원대인데요. 거래량이 실리고 수급이 좀 실린다면은 직전 고점에 대한 가격 트레이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역시나 이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좀 형성된다면 이 셀트리온이나 서울반도체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매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하는 과정은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셀트리온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온 경우에,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죠, 밝혀질 경우에는 다시금 좀 주가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테마 그리고 한 종목 더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백신과 수산주가 같이 동반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AI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홍콩의 첫 비트코인 오프라인 거래소 개설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비트코인 테마주들도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상장한 종목이죠. 알티캐스트라고 셋톱박스 업체,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만 30%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시장 점유율 상승 기대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알티캐스트까지 테마주 앞서 두 종목 먼저 분석을 부탁드려보죠. 네, 테마주 오늘 좀 여러 가지 테마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JCN 시스템이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세를 좀 띄고 있는데 그 홍콩이죠. 이름이 ANXBTC라고 합니다.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네네네. ANXBTC라 해서 이제 이 회사 뭐 하는 거래소냐면은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관련된 거래소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면은 비트코인을 받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ANX BTC에서는 그냥 오프라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을 직접 가가지고 내가 돈을 주면은 그 비트코인 그 해당에 맞는 비트코인을 제 디지털 지갑으로 입금시켜주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약간 컴퓨터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기 힘들 수 있겠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거래가 된다라면은 연세가 있는 분들도 거래가 할 수 있고 또 안정망에서도 조금 더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분증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직접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증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기대감으로 JCN 시스템이라든지 라이브 플렉스, 매커스, 뭐 KG 모빌리언스 모두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계속 이제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10년 뒤 혹은 20년 뒤 뭐 혹은 30년 뒤에 현재 통화되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안전성 자체가 지금 잘 될 것이냐. 지금 계속 뭐 아직까지도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거래소에서는 인출 사태가 좀 중단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단기적으로 홍콩에 오프라인 거래소가 있다는 새로 개설됐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성 오프라인 거래소라면은 주가 자체는 뭐 크게 탄력성 받기 힘들다.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보안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다시금 뭐 한 600불, 500불, 1000불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면은 이들 관련된 테마주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뭐 호재성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추세를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백신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파루라든지 제일바이오, 이글백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주는 이제 테마가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건 나쁘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접근하셨다가는 오히려 수익보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I 테마주는 이제는 보수적으로 보시자. 이미 앞선 강하게 올라왔다가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그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있었죠. 그 회사 알파캐스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오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60억 나왔고, 그리고 매출도 736억 정도 매출이 나왔죠. 그래서 매출은 전년 대비 12%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25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 점유율 같은 경우가 4.1%에서 7.4% 정도 올라갔고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올해도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821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220억 정도 해서 전년 대비해서 최소한 10에서 18% 정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셋톱박스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TV에서 이제 디지털 TV로 바뀌어서 이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TV 무조건 디지털 TV 방송을 송수신하고 있는데 방송 자체는 디지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TV 자체가 아날로그인 TV를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모든 전 국민이 디지털 TV를 다 바꾼 상황에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보유하고 계신 가구에도 디지털 방송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접지한다 그럴까요? 이제 아날로그 TV로도 디지털 TV로 볼 수 있는 셋톱박스라든지 그 미들웨어 시스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으로 인해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회사인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뿐이 아니라 뭐 미국이든 유럽 같은 경우도 디지털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날로그 TV를 갖고 있는 가정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계속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상장되고 나서부터 12,000원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고점 12,000원을 돌파시키는 양봉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엔 신규 접근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오늘처럼 돌파하려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띈다라면은 아직은 고점 돌파에 대한 힘이 조금 모자르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돌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양봉이 출현했을 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오늘장 전략을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순매수. 근데 문제는 코스피가 1950선을 한 달 만에 회복시키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급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정말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은 뭐지? 지수는 올랐고 내 수익은 똑같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더 어려운 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의 주가 흐름이 약세를 띈다면 또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전체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띠면서 그냥 이유 없이 또 빠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윈도우 디렉션 좀 발생을 하고 월말 효과라든지 혹은 삼성전자의 뭐 신제품 효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다라면은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일시적인 상승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130만원, 133만원 매물대 돌파시키면서 더 올라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2월 말 혹은 3월 초까지의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향후 증시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멀리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의 조언도 구하고 싶은데, 일단 지수는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만 향후 외국인 수급도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고 시장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들 또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상승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 수급이 뭐 금요일날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소폭의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과연 여기서 몇 포인트나 좀 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상단은 한 6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한 1980포인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60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이 박스권을 지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520포인트에서 530포인트까지 계속적으로 좀 매물 충돌이 있고, 이 부분을 크게 좀 뚫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 신흥국 과연 어디에 좀 기대야 대한민국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PMI가 좀 발표가 됐고 중국 시장이 반등하다가 또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나아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좀 바닥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다. 이 부분이지 뭐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철강 업종도 괜찮은 것 같고요. 화학 업종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대형주 쪽에서도 당분간은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 전략까지 짜봤는데, 오늘 좀 정신없이 약간 바뀐 코너들이 있었음에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등 후 코스피가 쉬어가고 있는 아침인데요. 선물시장 분위기와 필요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 갭상승분 그대로 지키고 거의 255선까지 오고 끝이 났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떤지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눈치 관망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 금요일날 종가에서 형성이 됐던 하락 추세 전환점이 좀 나와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가두리 박스에서 아주 작은 박스 속에서 제한적인 반등과 제한적인 하락이 지금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날 시장에 원래 주도를 했던 핸들링을 했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아닌 한머니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 이후에서 외국인들 나홀로 매도 출발됐던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급의 변화 추이가 나오면서 현물의 흐름들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현물들도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 추가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들을 살짝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 스위칭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수 추이, 그리고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수 추이가 좀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순간적으로 수급 변화 추이가 나타났을 때의 특징은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매수와 함께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제한적인 하락으로 조정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이 진퉁인지 가퉁인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수급의 눈치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옵션 시장 쪽을 보면 지난 목금과는 판이하게 좀 다르게 동시간대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이 모두 다 거래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인데요. 현재 콜옵션 추이 쪽에서도 눈치를 보고는 있지만 거래가 같은 시간대 대비 좀 증가됐다는 특징, 풋옵션 쪽을 놓고 보더라도 거래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제 동시 만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프로그램 쪽을 보면 아쉽게도 프로그램에서는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잡혔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도 포지션이 소폭이나마 발생이 됐는데요. 이는 베이시스 자체가 얕은 컨텐커와 얕은 백오데이션 상황을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니까 개걸음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 쪽으로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자금 자체가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변화 추이가 지금 순간적으로 좀 더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반등 쪽으로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황금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 금요일날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급반전하면서 바닥권의 체크 과정들을 만들어내면서 발생이 됐던 것은 외국인들의 강도였는데요. 오늘 역시도 외국인들의 매매 강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국 매도 쪽으로 소폭으로 출발되었던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전환 스위칭이 나오면서 또다시 시장의 미결제를 동반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단 하루 만에 천하가 되기는 좀 어려운 포지션이 좀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매 강도 중에서 매수 쪽으로 집중력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면 역시 추가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이미 특징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일부 현물 쪽에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힘 쪽의 종목군들은 양봉을 벌써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전장 황금 라인 같은 경우는요, 255.10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그만큼 이 위에 있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완전히 올라타서 지지력이 나왔을 때 매수로 전환 스위칭을 좀 따라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처럼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방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255.10을 정확하게 뚫어내면서 안착이 나오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1루타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저항대를 맞으면서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짧은 번트 전략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으시면서 핸들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점을 만들어내는 형성의 포지션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 반드시 추가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 놓고도 바로 올려치고 있는 속도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반드시 255.10이 완벽하게 캔들상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수급도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확대가 되면 자신 있게 따라 들어가셔서 1루타 전략을 피시고 매도 포지션은 오늘은 단타 전략으로 짧게 번트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황금라인은 255.10이었습니다. 안착되고 외국인까지 수급이 조금 개선된다면 짧게 매수 전략 펼쳐도 좋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태우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올 들어 최대 규모 순매수하면서 1950선을 한 달 만에 챙겼던 코스피가요.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빨간불로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이지만 매도로 돌변한 것이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눈치인데요. 코스닥도 빨간불이긴 하지만 530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전고점 돌파 시도에 이어서 오늘 차바이오엔이 4%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내는 것, 벌써부터 바이오주가 다시 좀 꿈틀거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집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이상 급등 중이네요. 출발 준치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